우리가 왈츠한테 학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건 어떤 전쟁이 있다면 그 전쟁을 난잡하게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가지고 설명할 게 아니고 세계의 정리된 틀 가지고 들여다봐도 된다는 거예요. 왈츠는 59년에 자기 논문을 책으로 만들면서 Man the State and War라는 제목을 붙여 썼는데 그 사람한테 제1 변수, 첫 번째 변수는 man, 인간, 개인 수준으로 설명했고 스테이트가 두 번째, 국가, 전쟁은 국제체계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체계,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개인에 의한 전쟁, 국가에 의한 전쟁, 국제체계에 의한 전쟁,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분석 수준 세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국제정치를 배우면 맨 처음에 분석 수준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군가가 시험 문제를 만들거나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의뢰 이제 요 방법으로 분석을 해요. 북한이 요즘 왜 이럴까? 개인 수준, 김정은. 북한 내의 상황, 국제체계 상황. 이렇게 분석을 해요. 기계적으로. 개인, 국가, 국제체계.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면 모든 현상들은 그게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결과를 만들 때 반드시 1번이 개인이고 2번이 국가고 3번이 국제체계일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희생자가 많았던 두 개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가 1차 세계대전이고 두 번째가 2차 대전이에요. 1차 대전은 1200만 명이 죽었고 죽은 사람만. 2차 세계대전은 6천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5050만인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 4년 5년에 싸우는 기간 동안 죽었거든요. 그래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은 지도자들 중에 6개 정도 되는 국가의 지도자 중에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전쟁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개인 갖고 설명하면 안 돼. 1차 세계대전은 안보 딜레마하고 극성 그리고 동맹 갖고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1차 대전은 국제체계로 설명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국가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근데 2차 대전은 히틀러 갖고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은 이걸 뒤집어서 개인이 1번, 국가가 2번, 국제체계가 3번. 이런 식으로 돼. 다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얘가 공식이니까 개인, 국가, 국제체계를 암기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답안을 쓸 때는 암기된 공식대로만 쓰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개인이 되게 중요한 건 맞는데 국가가 그 다음이 아니고 국제체계가 그 다음이면 바꿔서 쓸 수도 있잖아요. 1번이 개인이고 2번이 국제체계고 3번이 국가일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왈츠가 가지고 있는 분석 수준을 갖고 한번 글을 써봐라 했더니 여러분이 로마자 2번 갖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왈츠는 개인, 국가, 국제체계라는 세 가지 분석 수준을 제시했다라고 쓰고 그거를 1번 개인으로 하고 2번 국제체계로 하고 3번 국가로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규칙을 아는데 개인, 국가, 국제체계인지 아는데 여러분이 그 중에 약간 아이디어를 내갖고 이걸 순서를 뒤집은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글을 쓰면 여러분 이야기가 되는 거지. 요 뒤집은 데가.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이 전쟁은 국가가 중요하다. 1번 국가, 2번 개인, 3번 체계 이렇게 쓰면 이것도 여러분 이야기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분석 수준은 일단 개인, 국가, 국제체계라고 암기는 하는데 실제로 분석할 때는 무조건 개인, 국가, 국제체계를 쓸 게 아니고 요 현상을 분석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그거를 마치 영어에 도치법 쓰듯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쓸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응용이 필요하기도 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쟁이면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의 원인을 찾을 때 우리는 이런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전쟁을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한국전쟁에서 지도자가 누구였지를 생각해보고 지도자의 요인들, 김일성, 스탈린, 트루만,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입증하면 되잖아요. 국가를 가지고 설명해보면 되고 국제체계는 그 당시에 양극이었으니까 양극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구가 없으면 모든 걸 다 정보를 찾아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 도구가 있으면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없더라도 틀은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은 해볼 수 있겠지. 맞아요? 다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전쟁과 전쟁의 원인을 규정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 전쟁이 벌어졌다면 틀림없이 그 전쟁에 영향을 받았을 테니 그 전쟁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세 가지 3단 서랍장처럼 되어 있는 틀이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으로 인해서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쳐요. 이거를 앞에 거를 분석 수준이라고 하고 이 분석 수준은 아까 존재론의 눈높이고 여기는 분석 수준이 아니고 분석의 범위에 관련된 거예요. 학문적 용어로 하면 field of analysis, 분석 영역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공식이에요. 거의 모든 정책자들이 이렇게 글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미국이 올린 금리를 가지고 경제학자들은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 보겠지만 정치학자들은 다 봐야 돼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국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1번.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2번. 그래서 국내 사회는 갈등할까 갈등하지 않을까가 3번. 됐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 우리가 이미 이 규칙을 다 공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글을 쓰면서 미국의 금리를 올렸는데 내가 볼 때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틀림없이 이걸로 인해서 양극화로 인한 갈등,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해서 사회 부분을 만약에 1번으로 올리잖아요. 그럼 이것도 아까 한 것처럼 도치문이 되는 거지. 자기 아이디어가 되는 거지.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정치가 중요하지만 나는 문화가 더 중요하고 사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글을 쓰면 읽는 사람이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채점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서 글을 쓰기 때문에 이 규칙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글을 만들어주면 아 여기가 아이디어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집중해서 봐요. 됐죠? 이게 분석 영역. 여기가 분석 수준. 수준은 눈높이.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분석 영역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한 국가 내의 정치, 한 국가 내의 경제, 한 국가 내의 사회문화.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틀인데 아까 우리 이론적 글쓰기 한다고 할 때 마지막에 분석 틀 갖고 글 쓰는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틀인데 분석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아주 세세한 정보가 없더라도 틀은 갖고 있겠지. 이 일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일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일은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보겠죠. 그래서 한번 모든 분석 도구는 배우면 응용해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짧게 한국전쟁이라는 1950년에서부터 1953년까지의 전쟁을 집어넣고 전쟁의 원인을 규명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제일 먼저 할 건 개인부터 하면 한국전쟁은 김일성 작품이거든. 스탈린은 끝까지 만류했는데 김일성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50년 2월달부터 50년 4월달까지 그 스탈린을 계속 설득해서 결국 얻어낸 작품이에요. 스탈린 작품이 아니고 김일성 작품이에요.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오케이 해줄 때 뭐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오케이 해줬냐면 미국이 개입은 안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미국이 개입했을 때 대비해서 마오쩌둥이 너를 도와준다고 하면 그때 전쟁을 해도 된다. 라고 해서 50년 4월 달에 김일성은 마오쩌둥을 만나갖고 승인을 받았고 그게 최종적 승인이 돼서 스탈린이 오케이 하고 50년 6월 달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이 되게 중요해. 김일성이 없었으면 안 벌어질 전쟁. 스탈린은 미국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거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 여러분이 국사에서 배우셨겠지만 북한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북한 주민들한테 아주 우호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인정받지 않았고 소련이 그냥 젊은 사람을 데려와서 지도자로 이렇게 후견인처럼 해서 뒤에서 지도자로 만들어줬으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민족주의 전선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든 쳐내야 돼. 박헌영도 쳐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쳐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내부에서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이냐도 전쟁을 일으킨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박헌영은 나중에 한국전쟁 나고 미군한테 밀리면서 북으로 왔을 때 김일성한테 처형당했잖아요. 그게 국가. 세 번째는 국제체계, 양극구조 뭐 이런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한국전쟁이 나기 바로 직전에 50년 1월 달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 선언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서 1949년 10월 10일 날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갔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중국을 잃었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국가를 잃어버렸는데 도대체 미국은 아시아에서 어디까지 방어할 거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알류산 열도부터 시작해갖고 일본을 넣고 한국하고 대만을 빼버렸어요. 근데 원래 그 뒤까지 모든 문서를 보면 한국을 뺀 건 아닌데 앞에 부분에서 어디까지 경계선이 있다라고 딱 그 말한 거를 김일성도 들었고 스탈린도 듣고 그래서 버렸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런 걸로 설명하는 게 미국의 전략 이런 걸로 설명하는 국제체계 요인 됐죠. 한국전쟁이 벌어져요. 한국전쟁이 벌어지면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에요, 정치에.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영향은 한국전쟁 나기 전에 한국 군대 11만, 전쟁 기간에 60만, 그리고 60만 계속 유지. 지금까지 60만 유지. 됐죠?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60만 명 이 군대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이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란한 나라도 있잖아요. 인구 2,400만에 120만 군대 유지하는 북한 같은 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영역에 보면 병영국가 만들고 그 다음에 군부의 힘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게끔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도 여기. 됐죠. 두 번째, 한국전쟁 나서 원래도 가난했는데 폭격당하고 뭐 이러고 나서 더 가난해졌을 거고. 경제. 한국전쟁이 나서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동독하고 서독하고 가장 큰 차이인데 동독하고 서독은 국가들이 외국에 있는 국가들이 두 나라를 찢었어요. 그래서 동독, 서독으로 분리시켰어요. 근데 지들끼리 싸운 적은 없어요. 근데 남북한은 외부에 의한 국가들이 찢고 자기들끼리 싸웠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평화체제를 만들기도 되게 어려워. 됐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싸우고 나서 빨갱이 신드롬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게 여기 사회문화.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 대통령 시절에 일본 가서 한국이 좀 더 자유주의가 되려면 한국 내에 사회주의 정당이 만들어지는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발언했더니 바로 보수파들이 막 공격하고 했던 것들은 한국 내에 여전히 사회주의, 빨갱이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 부담감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사회문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원인도 규명할 수 있는 틀이 하나 생겼고 그 현상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영역도 생겼고 됐죠. 그래서 국제정치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정착에도 써도 되고 분석 수준 가지고 아까 한 것처럼 정당을 가지고 분석할 땐 정당 체계가 구조 그 다음에 개별 정당 이런 걸로 분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쓸 수도 있고 분석 영역으로 정치, 경제, 사회를 가지고 설명해 볼 수도 있고 됐죠. 그래서 아마 수험적으로는 앞에 배운 방법론들보다 훨씬 유용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